안녕하세요. 독학자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예고드렸던 바대로 프랑스의 악마주의파 시인 보들레르에 대한 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시인은 자신에 대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내 인생은 처음부터 저주받았음이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운명은 평생 계속되었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요. 보들레르는 19살에 이미 현대성을 획득한 천재죠.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보들레르가 19세기 후반의 프랑스가 아니라 오늘날 동시대에 아마 어딘가에서 태어났더라면 그때보다 더 인정받고 널리 전파되고 상업적으로도 굉장한 돈을 벌었을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는 시인입니다. 이 보들레르가 속한 시파는요, 탐미주의 혹은 예술지상주의 또는 신미주의라고 불리는 유파인데요. 이런 탐미주의는 아름다움에 탐닉하는 것이 예술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19세기 후반에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그간의 합리주의에 반발하여 태동했고요. 앞서 보여드린 보들레르의 시 취하라는 악의 꽃이라는 시집에 실린 시인데요. 그 악의 꽃이라는 시는 아주 좀 약간 우스꽝스럽게도 보들레르라는 시인의 유일한 시집입니다. 만약 그가 악의 꽃이라는 시집을 내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이 쓰던 무슨 미술평론이나 아니면 에세이 요런 글을 쓰던 작가로 기억이 되겠죠. 하지만 보들레르는 악의 꽃이라는 불멸의 시집을 남김으로써 드디어 시인 보들레르가 되었습니다. 이 제목 악의 꽃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악은 선악의 개념, 그러니까 도덕적인 가치관을 말하는 거고요. 꽃이라는 건 완전 아름다운 미죠, 미. 보들레르가 표방한 것은 도덕에서 미를 분리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의 예술이 예술에서 인간을 위한 가치나 도덕을 추구했다면 보들레르는 순수 예술의 아름다움 그 자체를 지향했죠. 이 악의 꽃이라는 시집은 재밌는 게 프랑스에 발표됐을 때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벌금과 수록된 시 6편을 삭제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판결은 처음이 아닌데요. 앞서서 플루베르라는 보바리 부인을 지은 폴 플루베르라는 작가도 보바리 부인이라는 작품에서 그게 풍기문란을 일으킨다 그래가지고 판결을 받은 적이 있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옛날에 뭐 장정일 작가 이런 사람들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그다음에 마광수 교수 이런 사람들도 다 뭐 실형을 선고받고 벌금 내고 그랬죠. 이 시대의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프랑스는 19세기에 그랬던 게 우리 같은 경우는 현대에 와서 그러고 있다는 점인데 좌우간에 이 악의 꽃이라는 시집은 발간되자마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 보들레르는 다음 세대인 베를렌느, 랭보, 말라르메 등 상징파 시인들에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친 그런 시인입니다. 발레르라는 프랑스의 시인은요, 후대에 있는 시인인데 그 시인은 이렇게 말했죠. 보들레르를 두고 보들레르보다 뛰어난 시인은 많다. 하지만 보들레르만큼 중요한 시인은 없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면서 보들레르의 가치를 완전히 재평가하고 완전 보들레르를 굉장히 위대한 시인이라고 평가를 했죠. 그 발레리라는 시인도 굉장히 위대한 시인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자막으로 보여드린 시 취하라라는 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그 취하라라는 시는 굉장히 재밌는 게 제가 그동안 앞선 강의들에서 실존주의에 대한 걸 좀 많이 다뤘죠. 그런데 그 실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죽음, 그 죽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시간, 요거에 관련된 문제에서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앞서서 뭐 사르트르니 까뮈니 뭐 앙드레지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작가들이 그 죽음이라는 그 어쩔 수 없이 죽게 되는 그런 인간의 숙명, 그런 실존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좀 이겨보고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이제 자기들의 사상이나 작품을 전개를 시킨 건데요. 그 결국
사르트르나 까미 같은 사람들은 실존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그런 작가들이죠. 그래서 그걸 그 모색하는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뭐 까미 같은 경우는 뭐 부조리에 대한 반항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 그렇게 나온 건데요. 재밌는 건 보들레르는 실존 의식을 굉장히 느끼고 있죠. 화자가 취하라에 나온 화자를 보면 시간의 끔찍한 짐 이런 말을 하면서 굉장히 인간의 실존 의식에 첨예하게 느끼고 있는데요. 재밌는 건 문제는 이 보들레르는 실존을 극복하거나 이기려고 하지 않고 거기서 도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장이 등장하죠. 취하라 술에건 시에건 미덕에건 당신 뜻대로 뭐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서 다 자세하게 보면 술이라는 건 쾌락이죠. 그리고 시는 예술이고 미덕은 종교나 도덕 그런 걸 말하겠죠. 그것에서 위안과 그런 가치를 찾는 것을 보들레르는 취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인간의 삶이 시간의 무거운 구속과 끔찍한 짐이기에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취해라, 잊어라, 도피해라. 차라리 취해서 알딸딸한 정신으로 어떻게든 맨정신으로 못 사니까 알딸딸하게라도 해서 어떻게든 살아내라. 요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르트르나 까미 등이 실존의식에서 돌파구와 구원의 길을 모색했다면 보들레르는 거기서 도피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취한 것이 역설적으로는 삶을 지탱하고 살게 하는 원동력이나 방편이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 요즘 말로는 미친다. 이런 말하고 상통하는 거죠. 미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보들레르라는 시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말씀드렸다시피 악의 꽃이라는 시집이 유일한 시집인데요. 보들레르가 상징이라는 시적 장치에 대해서 아주 본질적이고 심오한 말을 남겼는데요. 그가 한 말은 영혼이 초자연적인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아무리 평범한 풍경이나 사물일지라도 그 속에 영혼의 심연의 깊이가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뭐 이런 유의 이야기는 후대에 나오는 시인 랭보 같은 사람들에게도 이어지죠. 뭐 랭보도 뭐 알파벳 자음 모음을 통해 뭐 상징을 해서 어디 영혼에 이르는 통로 뭐 이런 시를 쓰기도 했죠. 그래서 이 보들레르는 만 21살이 되자 어머니를 때를 써서 어머니를 졸라가지고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아요. 그 뒤부터 그 돈을 가지고 완전히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 무렵 그의 평생의 연인이자 고통의 동굴인 창녀 잔느 뒤발을 만나죠. 그래서 사랑에 빠지는데 잔느 뒤발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보들레르라는 시인의 뮤즈죠. 그래서 굉장한 영감을 주고 평생토록 그렇게 애증의 관계로 그렇게 연인 관계로 지냈던 그런 여잔데 이 여자도 말년에는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뭐 거리에서 떠돌다 죽었다고 그러는데 좌우간 이 보들레르는 유산을 받고 그렇게 살기 시작한 지 한참 지나서 어머니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금치산 선고를 판결해달라고 신청을 해요. 법원에서 보들레르는 영원히 미성년자의 입장이다 하고 금치산자 선고를 내려버리죠. 그래서 46살 때 죽을 때까지 평생을 금치산자로 삽니다. 경제권이 전혀 없고 항상 빚지고 빚에 쪼들리고 엄마한테 돈 달라고 졸르고 빚쟁이한테 쫓기고 그리고 이 보들레르가 방탕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병이 매독에 걸리거든요. 뭐 이 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어들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좀 뭐랄까 탄미적이다 못해 굉장히 음탕한 그런 냄새를 풍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보들레르는 46살이라는 짧은 시간을 살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자료에서는 취하라라는 그의 시를 보여드렸고요. 이제 뒤이어 한 편을 더 소개해드릴 텐데요. 그것은 레테강이라는 작품입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네, 어떠신가요? 앞서 보여드린 취하라보다 조금 더 강렬하고 인상적이고 좀 퇴폐적이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 레테강에 나오는 핵심 시어들을 보면 괴물, 시든 꽃, 죽음, 악취, 잠, 망각, 열정, 마법의 망각 음료, 독장군 등등 상당히 자극적이고 퇴폐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취하라에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실존을 뭐 망각하기 위해서 미쳐야 산다, 취해라 산다, 취해야 산다 이런 어느 정도 사상적인 메시지가 있었다면 레테강은 좀 더 탄미주의적이죠. 그의 탄미주의 자체가 기본적으로 무거운 삶에서의 비상을 꿈꾸는 것이기에 그는 죽음이나 퇴폐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들레르를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인데요. 제가 이 시인을 생각하기로는 이 시인의 시를 읽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간의 삶이 굳이 꼭 의미와 가치로 번복될 필요가 있을까? 요즘 세대의 삶의 모습을 오히려 그 19세기의 보들레르가 굉장히 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들레르의 재발견이죠. 현대에 와서는 오히려 보들레르가 재평가되고 재발견되고 있는데요. 애초에 악의 꽃이라는 시집이 발표되었을 때 별 감흥이 없었어요. 대중들의 뭐 반응이 없었고 그가 죽은 지 10년이 지났을 때야 재평가된 그런 시인이죠. 이런 시인이 오히려 요즘 시대에는 더더욱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시인이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인생은 한 번 가면 다시 못 올 세상 아닙니까?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 어떤 삶을 선택할지 재밌고 미치고 취하게 사는 삶인지 아니면은 뭐 가치로 무장해서 뭐 절대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절대적인 가치로 무장해서 사는 삶인지 어떤 삶을 선택할지는 각자의 몫이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 가치 판단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삶에는 정답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고요. 보들레르는 살펴보았듯이 완전히 무신론적이죠. 시간의 짐을 느끼지 않기 위해 취해라. 이런 건 죽음과 사망을 이겨 시간을 초월해서 부활한 그리스도에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사상이죠. 그래서 그동안 제가 쭉 그리스도교와는 상반되는 그런 작품들을 위주로 다뤘는데요. 이제 균형을 좀 맞추고자 다음 시간에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아예 전면에 신부님을 앞세운 그런 작품인 엔도 슈사쿠의 깊은 강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